어디서 거지들이 나타나서 지랄이야. 이 집 어제 내가 현찰로 샀으니까. 그 소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시댁 식구 6명은 밤사이 짐을 싸서 태국으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카드로 1등석을 긁어서 말이죠. 내가 김밥이나 말주라는 만만한 샌드백인 줄 알았나 봅니다. 앞으로의 15일. 그 시간이면 당신들이 내 등골에 꽂아둔 빨대를 하나하나 뽑아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아니지. 여긴 이제 당신들 집이 아니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창백한 불빛은 마치 예리한 수수룡 메스처럼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박지원은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알이 뻑뻑하고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누운 남자,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편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던 백색 소음이었던 그 소리가 지금은 마치 그녀의 살점을 탐욕스럽게 뜯어먹는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방금 도착한 이메일 미리 보기였습니다. 발신인은 모 여행사였습니다. 거창한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푸켓 6박 5일 럭셔리 허니문 패키지 예약 확정이라는 간결한 한 줄이었습니다. 지원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감전된 듯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여나 작은 소리라도 내서 옆에 있는 남자를 깨울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익숙한 패턴,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조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요? 이메일 본문이 그녀의 눈앞에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탑승객 명단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그리고 이설아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 단순한 외도였다면 지원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배신감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첨부 파일 목록에 닿는 순간 그녀는 전신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일명은 미혼증명서 공증본이었습니다. 미혼이라니. 버젓이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전세 아파트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그 여자와 태국에서 소위 결혼식이라는 걸 올리기 위해 미혼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입니다. 지원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신물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쇠맛이 퍼지고 나서야 간신히 구역질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강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직하고 듬직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꿈속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그는 이미 따뜻한 푸켓으로 날아가 이설아라는 여자를 끌어안고 지긋지긋한 곰 같은 마누라가 없는 그들만의 낙원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늦가을 서울의 새벽,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와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유령처럼 화장실로 미끄러져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심지어 그 여자가 보낸 도발적인 셀카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신저 대화 목록에서 시어머니 김순자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이번에 태국 가는 거 그 곰 같은 며느리가 눈치채진 않겠지? 걔는 꼭 집에 붙어있게 해라. 김장도 해야 하는데 집 비우면 안 되지. 강지훈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주도로 기도하러 간다고 했어요. 손주 보게 해달라고 비는 거라고 하니까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그 멍청한 여자가 애 낳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가는 길에 먹을 간식이나 좀 싸달라고 할게요. 아이고, 역시 내 아들이 똑똑해. 그 이설아라는 아가씨 내가 보니까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애는 잘 낳겠더라. 집에 있는 알 못 낳는 닭보다 100배 낫지? 이번에 태국 가서 식 올리고 돌아오면 바로 손주 소식 듣는 거다. 지원은 그 글자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에서 바싹 말라버려 따갑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남편 혼자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합심한 살인극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박지원의 아내로서의 존엄이었고 지난 3년 동안 소처럼 일하며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이 6 식구 모두가 공범이었고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녀만 바보처럼 내일 떠날 그들의 제주도 기도 여행을 위해 김밥을 말고 멀미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종잇장처럼 창백했고 눈 밑은 퀭했으며 머리는 대충 묶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낡은 순면 잠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 이 여자가 과연 3년 전 재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경쟁사들을 벌벌 떨게 했던 한남동 재벌가의 무남 동료가 맞단 말입니까? 소위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며 그녀는 자신이 톱클래스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인 이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함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가꾸면 김치찌개 냄새가 프랑스 코스 요리보다 더 따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아끼겠다고 도우미를 내보내고 직접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겨울에 그 많은 식구의 빨래를 찬물로 손빨래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몰래 생활비를 메꾸면서도 알뜰하게 살림해서 아낀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너 정말 구제불능의 코미디언이네. 그녀는 거울 속의 여자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헛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절망적인 동공 깊은 곳에서 파르스름한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갖는 차갑고도 절대적인 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받아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지막 남은 미련과 온정까지 씻어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집어들어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은 우아하고 침착해서 마치 물기가 아니라 지난 3년의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그 마지막 맛까지 함께 해주지. 당신들이 천국으로 가고 싶다면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향하는 레드카펫을 깔아주겠어. 아침 6시.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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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지원은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당근을 채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났니? 시어머니 김순자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원이 작년에 사준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 때는 색깔이 칙칙하다며 타박하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멀리 가시는데 빈속으로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가는 길에 드시라고 김밥 좀 싸고 있어요. 공항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으니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상냥했고 계란물을 젓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찔리는 구석이 있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탐욕과 득의양양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용한절에 가서 비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내가 우리 집안의 1등 공신이 되는 거야?
지원은 끓어오르는 기름 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도 지훈 씨랑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겠지만요. 그녀는 속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때 강지훈도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말끔한 캐주얼 차림의 그는 어젯밤 아내를 배신한 죄책감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주방으로 다가와 짐짓 미안한 척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네.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지원은 뒤를 돌아간 말 안엔 김밥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통에 담았습니다. 내 정성이지. 참, 지훈 씨, 여권 챙겼어. 제주도 갈 때도 신분증 검사하잖아. 강지훈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챙겼지. 가방에 있어? 다행이다. 지원은 활짝 웃었습니다. 비행기 놓치지 않게 서둘러. 요즘 남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만석이라더라. 아침 식사 분위기는 기묘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시누이 가족과 시동생도 속속 도착해 좁은 아파트가 금세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6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곧 시작될 제주도 여행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은밀한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충실한 하녀처럼 부지런히 밥을 퍼나르고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형수님, 같이 못 가서 진짜 아쉽네요. 시동생이 입안 가득 김밥을 우겨 넣으며 웅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저리 짙게 가족만 가서 빌어야 효험이 있대요. 미신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도련님. 지원은 그에게 얼음물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구들끼리 즐겁게 다녀오면 저도 기뻐요. 집은 제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맞아. 올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가는 거지. 신호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현관장 위에 놓여있던 지원의 고급 영양크림을 슬쩍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세요. 마음껏. 이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 대형 콜밴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강지훈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낑낑대며 끌고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입을 여름옷과 수영복이 가득할 텐데 절에 바칠 공양미라도 든 것처럼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다녀올게. 강지훈은 현관에 서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 지원을 안으려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티나지 않게 반걸음 뒤로 물러나 신발장에 슬리퍼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얼른 가요. 식구들 기다리시잖아. 그녀는 허리를 펴고 현관의 그늘 속에 서서 흠잡을 데 없는 현모양처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췄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응, 집 잘 보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와. 산속이라 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어. 알아. 이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습니다. 거기서 잘 놀다 와요. 사진도 많이 찍고. 알았어. 6명의 식구가 우르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원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해방감과 강지훈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층수 표시 등의 숫자가 내려가면서 복도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지원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깨진 유리 가면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그녀와 강지훈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세상 착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안긴 그녀는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가 거대한 웨딩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와장창. 굉음이 울렸습니다. 액자는 바닥에 처박혀 박살이 났고 튀어오른 유리 파편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긁어놓았습니다. 지원은 난장판이 된 바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태운 콜벤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 출근길 차량 행렬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천공항을 향해, 그들이 꿈꾸던 낙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줄곧 무음으로 해두었던 폰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정중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룹 비서실장, 최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지원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방에서 헌신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네, 아가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통유리창에 등을 기대고 기름 냄새와 곰팡내로 찌든 좁고 낡은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인수 작업, 지금 시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집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합의서 초안 작성하라고 하세요. 아, 강지훈 명의로 된 가족 카드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결 처리할까요? 지원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약지에 끼워진 밋밋한 금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지훈이 프러포즈할 때 3개월치 월급을 털어 샀다며 생색을 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할인 매장에서 산 싸구려 반지였습니다. 흠집투성이인 반지를 천천히 손가락에서 빼냈습니다. 억지로 빼내느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반지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아니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는 반지를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휴지 조각처럼 툭 던져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 하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마지막 단꿈은 꾸게 해줘야죠. 네, 아가씨. 모시러 갈 차가 아래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짐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옷, 가구, 칫솔 하나까지 그들의 숨결이 닿은 모든 것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차 키 하나만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 명의의 포르쉐였지만 강지훈이 자기 차인 양 몰고 다니며 동창들에게 자랑하던 차였습니다. 어제는 공항 주차비가 아깝다며 집에 두고 갔습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집이라 불렀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지만 벽지 한 장도 그녀가 고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벽지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이 결혼 생활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지호.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남동, 유엔 빌리지. 검은색 마이바흐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저택의 차도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한강 물결과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허리를 숙여 지원의 핸드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아가씨? 지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싸구려 면 원피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샤넬의 블랙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10cm 굽의 붉은 밑창이 돋보이는 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태생적인 귀족의 기품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익숙한 백색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자 그녀가 있어야 할 진짜 집에 3년 전 그녀는 그 남자 때문에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 소위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러 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냄새는 악취였고 연기에 눈이 멀 뻔했습니다. 최 실장님, 지시는 처리됐나요? 지원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최 실장이 뒤따르며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일산 아파트는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20% 낮게 불렀더니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원이 넓고 환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차가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하세요. 매수자는 안 가리지만 조건은 딱 하나. 오늘 당장 집을 비워준다고요. 빈집이라도 좋으니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는요? 전부 버리세요. 지원은 가죽 소파에 앉아 도우미가 건넨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찬물 위를 가볍게 불었습니다. 내 도장과 신분증 빼고는 젓가락 한 짝도 남기지 마세요. 폐기물 트럭 불러서 싹 다 실어 보내세요. 네.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의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강지훈 일행이 탄 비행기는 방금 막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을 것입니다. 눈에 선했습니다. 강지훈이 젊고 예쁜 이설아의 팔짱을 끼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의기양양하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훅 끼쳐오는 열대의 습기와 자유의 냄새에 취해 있겠지요. 그들은 예약해둔 5성급 리조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푸켓에서도 가장 비싼 풀빌라, 하룻밤 숙박비가 강지훈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곳입니다. 물론 결제는 지원 명의의 가족 카드로 할 예정이었을 겁니다. 지원은 은행 앱을 열어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줄지어 있는 가족 카드 목록이 마치 그녀의 몸에 달라붙은 거머리 떼처럼 보였습니다. 강지훈, 가족 카드. 김순자, 가족 카드. 강미영, 신우일, 가족 카드. 그녀는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한도도 넉넉하게 설정해 두었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소비에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원의 손가락이 전체 동결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강지훈이 폼나게 검은색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네며 짓고 있을 거만한 표정이 그려졌습니다. 결제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몇 초 후.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가 거절된 카드입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잔혹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리 완료.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차량 도난 신고센터죠? 박지원입니다. 제 명의의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네, 차주는 접니다. 차량 번호는? 그녀는 강지훈이 몰고 간 수입차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차 키를 도난당했고 스페어 키도 범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해서 해당 위치로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모든 조치를 끝내고 지원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고작 돈줄을 끊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준 모욕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 실장님. 네, 아가씨. 태국행 비행기표 끊어드릴까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뇨의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겨울밤 한강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엔 안 가요? 태국 현지 파트너사, 특히 관광경찰 쪽이랑 끈 닿아 있는 분들에게 연락 좀 취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있는데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용카드 도용 혐의가 의심된다고 전해주세요. 부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달라고요. 태국, 푸켓. 지원의 예상대로 강지훈은 지금 불가리 리조트의 웅장한 로비 한가운데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절이라니요.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태국인 직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카드 한도가 1억인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옆에 서 있던 이설아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채 짜증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오빠,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더워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씻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 김순자도 손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들.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니?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고객님,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에서 도난 분실 및 거래 정지 코드가 떴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십니까? 정지라니. 강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지원이 준 카드는 매달 자동 이체로 결제되었고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박지원이 알았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멍청한 여자는 지금쯤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이나 하고 있을 텐데. 해외라 보안 때문에 은행에서 막았나 봐. 강지훈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지갑을 뒤져 자신의 월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 다른 카드도 있으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대부분을 이설아에게 명품백을 사주느라 탕진했으니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신우이가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6명의 설아씨까지 방을 3개나 잡았는데 이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떡할 거야? 주변의 다른 투숙객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강 과장 아니야? 온 가족이 다 왔네? 저 여자가 부인인가? 사진이랑 다른데? 훨씬 젊잖아. 강지훈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혹시 현금 가져왔어? 일단 반값 먼저 내고 나중에 지원이한테 송금해달라고 할게. 김순자는 힙색을 움켜쥐며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금은 무슨 현금? 내 돈은 다 내가 준 그 가족 카드에 들어있잖니. 그 카드도 분명 안 긁힐 거라고요. 강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날아온 알림이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곧 정지될 예정입니다. 신속히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미납이라니? 휴대폰 요금도 지원의 신용카드 자동 이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공포가 밀물처럼 강지훈을 덮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 그는 포기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열어 박지원의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던 프로필은 이제 회색의 기본 이미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 공유했던 사진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화방 맨 위에는 차가운 한 줄의 안내 문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 수 없음님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강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그 위로 일그러진 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 낯선 땅, 하룻밤에 수백만 원 하는 호화 호텔 로비에서 그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묵묵히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면서 그의 모든 세상도 함께 가져가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가을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산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11월의 깊은 밤, 빗줄기는 마치 수만 개의 차가운 강철 바늘이 되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대형 콜밴 한 대가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빗속을 뚫고 힘겹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가 항공기 특유의 묵은 공기 냄새, 사흘간 씻지 못한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쉰내, 그리고 태국에서 가져온 열대 과일이 상해가는 달짝지근한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쭈그리고 앉은 강지훈은 여전히 푸켓에서 산 요란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얇은 천 조각이 추위에 떠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꼴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는 택시 미터기 위에서 춤추듯 올라가는 붉은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78,000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그의 눈가도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땀에 젖은 가죽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꼬깃꼬깃해진 태국 지폐 몇 장과 환전조차 불가능한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뒷좌석에는 5사람이 구겨진 채 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설아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 오만함은 사흘간 이국 땅을 떠돌며 겪은 공포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버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그들은 거지처럼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화장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순찰하는 경찰들에게 유기견처럼 쫓겨 다녔습니다. 결국 시누이의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 바람에 대사관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겨우 귀국행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치욕스러운 채무상환각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는 로봇처럼 차가웠습니다. 차가 일산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강지훈은 악몽에서 깬 듯 몸을 떨었습니다. 뿌연 김이 서린 차창 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현관이 보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깜빡이는 센서 등을 보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이다. 드디어 집에 왔다.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있고 푹신한 침대가 있고 미련하리만치 착해서 언제나 따뜻한 국을 끓여놓는 박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당장 그녀에게 퍼부을 작정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카드가 정지됐는지 따져 묻고 이 망할 택시비 10만 원을 기사에게 던져주라고 소리칠 생각이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잠시만요. 강지훈은 얼굴에 묻은 빗물을 훔쳐내며 울상인지 웃상인지 모를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위에 있어요. 올라가서 돈 가져올게요. 기사는 백미러로 거짓골을 한 일가족을 의심스럽게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도 일단 미터기를 멈췄습니다. 일행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이 마치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1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훈이 제일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익숙한 현관문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잡이에 달린 검은색 지문 인식기가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검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불안감에 물어뜯어 너덜너덜해진 손가락을 떨며 인식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이 들어오며 차가운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강지훈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바지에 손가락의 땀과 때를 벅벅 문지르고 다시 갖다 댔습니다. 삐익 긴증에 실패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고물 도어락이 또 고장난 거야? 뒤에서 시어머니 김순자가 추위에 떠는 손자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좀 해. 애 얼어 죽겠다. 지원이 그 계집애는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벨 눌러. 나오라고 해. 강지훈은 당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1012. 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원의 생일도 눌러보았습니다. 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형체도 없이 강지훈의 척추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태국 호텔에 억류되었을 때보다 더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이곳은 그의 집, 그의 마지막 요새였으니까요.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박지원, 문 열어. 나야. 지훈이라고. 차가운 철문을 내리치는 손바닥 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동에 천장의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문 열어. 이 미친년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김순자도 달려들어 발로 문을 쾅쾅 걷어찼습니다. 내가 제정신이야?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 들어가기만 해봐.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테니까. 그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지원의 가벼운 발걸음과는 다른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였습니다. 강지훈은 반색하며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금세 화를 낼 준비가 된 험악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문을 여네. 당신 죽고 싶어.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보인 것은 주눅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러닝 셔츠를 입고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의 눈은 성난곰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목구멍에서 오리멱 따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니들 눕고. 남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굵었고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고? 죽고 싶나? 강지훈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전 강지훈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집. 남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문을 활짝 열고 접혀있던 종이 뭉치를 강지훈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눈깔 똑바로 뜨고 봐라. 이 집 어제부로 넘어왔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박혀있다고. 그 여자가 금매로 내놓으면서 가구까지 싹 다 넘긴다 해서 내가 일시불로 꽂았다 아이가.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강지훈은 뻣뻣하게 굳은 채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매도인 난에는 박지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만 들렸습니다. 팔았다고. 그 여자가 집을 팔았다고? 내가 태국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때?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김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우리 전세금으로 얻은 집이라고. 그 천한 것이 무슨 권리로 집을 팔아. 당장 나가. 내 집이야. A씨. 이 미친 할망구는 또 뭐야. 남자가 질색하며 김순자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김순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몸이 진흙처럼 퍼지며 그녀는 바닥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강도가 집을 뺏어가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소란의 층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집 문이 열리고 아랫집 문도 열렸습니다. 잠옷차림의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에는 예에 바르게 인사하던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과 혐오, 그리고 구경거리를 만난 흥분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 저거 강 과장네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네. 어디 피난이라도 갔다 왔나? 부인이 집 팔고 도망갔다며? 쯧쯧, 그럴 만도 하지? 저 식구들이 평소에 며느리 쥐 잡듯 잡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렸잖아. 쌤통이다. 지난번에 분리수거할 때 저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몰래 넣는 거 내가 봤거든. 뭐라고 했더니 욕을 어찌나 해대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자색 고구마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이 불처럼 타올라 온몸을 찢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시선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위잉 쥐잉.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가까워지더니 아파트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새 집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내 이미 신고했다. 주거 침입에 업무 방해. 니들 발로 안 나가면 경찰서 가서 콩밥 좀 먹어야 될 끼다. 형광우비를 입은 경찰 2명이 성큼성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접니다. 새 집주인이 바닥에 널브러진 김순자와 넋이 나간 강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이 인간들이 새벽에 문 때려 부수고 난동을 피웁니다. 집에 쳐들어오려고 했다니까요. 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악취를 풍기는 거짓골의 일가족을 훑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경찰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습니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찾으려 했지만 지갑은 아까의 혼란 속에 바닥에 떨어져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지갑을 주워 들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분증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늘하고 우아한,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여자의 목소리가 계단 쪽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현장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복도 끝, 센서 등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지원. 그녀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채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은은한 화장 위로 칠해진 붉은 립스틱이 창백한 조명 아래서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냄새나는 시댁 식구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고 정갈하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의 대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며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겨울 아침,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두를 닦던 지원. 손이 터서 피가 나던 그녀를 내려다보며 느꼈던 그 우월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지원은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증오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하고 차가운 무심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지식여진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아. 김순자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바닥을 기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가 우리 데리러 온 거지? 그렇지. 이 애미는 알았다. 어서 경찰한테 말해라. 오해라고. 그리고 이 집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원은 몸을 살짝 틀어 흙탕물 묻은 김순자의 손을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 철벽처럼 가족들을 막아섰습니다. 오해요. 지원은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말투였습니다. 경관님, 제가 이 신고 건의 참고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주민이 아니며 저와는 이제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와 강지훈 씨의 이혼 소장, 그리고 법원에서 방금 발부된 접근 금지 명령서입니다. 지원은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명령서에 따르면 강지훈 및 그 직계 가족은 저와 제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전 소유주로서 이들의 스토킹 행위를 증언할 의무가 있어 왔습니다. 강지훈은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이혼. 누가 이혼한대? 난 도장 안 찍었어. 박지원, 너 이거 불법이야. 난 내 남편이라고. 남편. 지원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강지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자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강지훈의 코를 찔러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강지훈 씨, 사흘 전 공항 가는 길에 보낸 마지막 문자 기억해요? 지원은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고 강지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캡처된 화면이었습니다. 강지훈이 이설아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그 곰 같은 년 따돌렸다.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 어떻게든 걔 비상금 털어서 자기 미니 쿠퍼 사줄게. 3년 동안 그 죽은 생선 같은 얼굴 보는 거 진짜 지겨웠어. 강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봤냐고? 지원은 헛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 쓴 그 세컨드폰, 내 옛날 폰으로 만든 거잖아. 내 클라우드 계정에서 로그아웃하는 걸 깜빡했더군. 나의 똑똑한 남편님. 구경하던 이웃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이설아는 고개를 더욱 깊이 파묻으며 쥐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원의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또 하나 꺼냈습니다. 강지훈 씨, 저는 박지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혼 소송 외에도 여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라니요? 강지훈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지원님 가족기업의 협력업체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를 만들고 회사 자산 총 3억 4천만 원을 횡령하셨더군요. 모든 송금 기록과 이중계약서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가족 기업이라니? 강지훈은 멍한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고아라며? 그냥 작은 중소기업 경리라며? 지원은 그 멍청한 얼굴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강지훈, 당신은 단 1초도 나를 제대로 안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전세금을 턱하니 내줬을 것 같아. 당신의 그 간당간당하던 과장 자리가 왜 그렇게 안전했을 것 같냐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강지훈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 사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지참금 중 하나야? 내가 그 그룹의 최대 주주라고.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내 돈으로 월급 받고 내 돈으로 밥 먹으면서 주인을 물어뜯으려 한 게였던 거야. 강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공포. 완전한 파멸의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고 이 불쌍한 여자를 거두어준 시혜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거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관님,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허리를 펴고 미련 없이 뒤돌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지원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강지훈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내가 속은 거야. 저 여자가 꼬리친 거라고. 지원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지원아, 내 며느리야. 김순자도 통곡하며 달려오려다 다른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 양심은 개가 물어갔냐? 지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심. 텅 빈 복도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목소리는 지난 3년에 멍청했던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내 양심. 그건 당신들이 피임약을 보약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먹였을 때, 그때 이미 죽었어.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이웃들조차 입을 다물고 경악한 표정으로 그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피임약. 며느리에게 보약이라 속이고 피임약을?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악랄함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몸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김순자의 통곡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행해. 경찰은 더 이상 봐주지 않고 강지훈과 넋이 나간 이설아를 끌고 갔습니다. 지원은 다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틈새로 절망에 빠진 강지훈의 눈빛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는 시어머니, 사시나무 떨듯 떠는 상간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지독한 부조리극처럼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납작한 아랫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엔 한때 작은 생명이 있었지만 그 보약 때문에 핏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그녀 생애의 마지막 임신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에르메스 스카프 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안녕.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입구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최 실장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나오자 그는 즉시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지원은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이 닿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비로소 느슨해졌습니다. 그녀는 피로가 몰려오는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창밖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이 번쩍이며 그들을 싣고 요란하게 사라졌습니다. 한강으로 가주세요. 지원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낡은 아파트 단지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에게는 이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철창,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배상금, 사회적 매장, 그리고 탐욕 때문에 산산조각난 가정. 그는 남은 평생을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에게는 차창 밖의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멀리 한강 다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금빛 목걸이처럼 이어져 알 수 없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감독님. 저 박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여성 복수극 시나리오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한남동 여왕의 미소였습니다. 제목은 현실 저격으로 하죠. 완.